당신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이 한마디가 곧 당신의 모든 이름을 대신합니다. 당신은 형벌을 새로 발명한 자, 법을 자신의 분노로 대체한 자로 기억되었습니다. 즉위 초기 조선의 궁궐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대신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다했고 백성들도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미 마련된 법전, 경국대전은 나라의 질서를 지탱하고 있었으며 누구도 그 틀을 흔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허상이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응어리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응어리의 이름은 어머니 패비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궁중의 모함과 질투 끝에 사약을 들이켜야 했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당신은 그 죽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세월이 흘러 왕좌에 오른 후 하나둘 흘러나오는 소문은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 창이 되었습니다. 전하, 패비 윤씨의 죽음은 억울함이 많사옵니다. 어찌 모후를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까? 신하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곧 당신의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은 불길처럼 치솟았고 조선을 지탱하던 법전은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선을 다스리는 진짜 법은 바로 당신 자신의 감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법이다. 내 분노가 곧 조선의 질서다. 이 선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순간부터 조선은 법치의 나라가 아닌 분노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신하들은 전례를 들어 왕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전을 펼쳐 보여줄 용기를 잃었습니다. 백성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할 언로를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규칙, 모든 형벌은 당신의 눈빛과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소를 지으면 조정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눈썹이 찌푸려지고 목소리에 노여움이 서리면 누군가는 곤장을 맞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왕의 기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피를 부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곧 새로운 형벌이 되었고 그 형벌은 언제나 피와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군주는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법을 창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은 오직 공포와 잔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발산이었고 그 결과는 조선은 두려움으로 얼어붙은 땅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고 백성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왕의 기분에 나라가 달려있다. 이 한마디가 곧 시대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은 이미 최악의 폭군과 함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한 개인의 아들이었고 억울하게 사라진 어머니의 원한을 풀고자 하는 복수자였습니다. 패비 윤씨의 죽음은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마침내 왕좌에 앉은 지금 그 상처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욕한 자들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 그날부터 칼날은 선자뿐 아니라 죽은 자의 무덤까지 향했습니다. 부관참시, 관을 파헤치고 시체를 꺼내 목을 베는 형벌. 본래라면 국가의 법도에도 맞지 않고 유교적 장례 윤리에도 어긋나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분노 앞에서 도덕과 질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종의 유모였던 어린이가 가장 먼저 희생되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으나 그녀의 관은 무자비하게 열렸고 싸늘한 시신은 땅 위로 끌려 나왔습니다. 당신은 냉혹하게 명했습니다. 목을 잘라라. 그녀는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있던 몸이 다시 목이 잘리고 시신은 조각조각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린이는 3차례나 다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처음은 단순한 참수, 다음은 부관참시, 그리고 마지막은 시신을 더욱 잔혹하게 훼손하는 방식으로 죽은 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죄를 벌한 것이 아니라 사후 세계까지 파괴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죽음은 끝이자 안식이었고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산자는 두려움으로 떨었고 죽은 자는 무덤 속에서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무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이 진노하면 무덤조차 피할 수 없다. 부관참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무너뜨린 이 행위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도덕적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의 명령 한마디에 흙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끌려나오고 목이 잘리고 피비린내가 없는 곳에서도 피비린내가 풍겼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제사와 장례의 의미는 사라졌고 오직 복수와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죽음조차 끝이 아니며 무덤조차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왕의 분노는 산자를 죽이고 죽은 자를 다시 죽이며 결국 모든 존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분노의 칼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 속에서 꺼내 잘라냈다면 이제는 산자들의 목숨이 당신의 한마디에 달려 있었습니다. 법전도 도덕도 예법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의 명령이 곧 판결이었고 집행이었습니다. 1504년 폐비 윤씨 사건을 둘러싼 보복의 소용돌이가 계속되던 어느 날 당신은 또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제신의 시신을 꺼내 목을 매달아라. 효수.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잘려진 머리를 대중이 오가는 거리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두려운 형벌이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죄인을 죽이는 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적으로 짓밟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공포를 매일 눈으로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승정원에서 명단을 작성하던 관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본래는 김제신 한 사람만 효수하라는 명이었지만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름이 덧붙여졌습니다. 한명회, 정창손, 심회, 두대, 그리고 이미 부관참시를 당했던 어린이까지. 승정원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며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착오가 있사옵니다. 김제신만 효수하라 명하셨는데 명단이 잘못 기재되어 다른 이름까지 결재가 나버렸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대답은 짧고도 차가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목을 매달아라.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당신 앞에서 실수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잘못 적힌 이름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고한 시신까지 거리에 걸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장대를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왕 앞에서의 작은 실수조차 목숨값이 되는구나. 당신은 그 장면을 공포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체제를 온 나라에 각인시킨 것입니다. 신하들은 한 글자, 한 획을 적을 때조차 손을 떨었고 보고서 한 장을 올리는데도 밤새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효수의 장면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잘려진 머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눈을 가릴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그 얼굴을 보아야 했고 누구든 속으로 다짐해야 했습니다. 왕의 명에 거역하면 저렇게 된다. 이제 조선은 실수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죽을 죄를 짓지 않아도 명단에 잘못 적힌 이름 하나로 삶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몸을 죽이는 동시에 그들의 마음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왕의 명령은 정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류조차 당신에게는 새로운 처벌의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 조선은 잘못된 한 줄 글씨가 피비린내로 이어지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무덤에서 끌어내 목을 베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산자의 삶뿐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마저 파괴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벌, 쇄골표풍이었습니다. 1505년 1월 26일 당신은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린이 홍식, 강형, 엄산수, 정인석, 정진, 정옥경, 이세좌, 윤필상, 김순손, 이덕숭의 뼈를 부설 가루로 만들고 강 건너에 날려라. 그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행위는 끔찍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의 뼈가 무덤에서 꺼내졌고 쇠망치에 부서져 조각조각 갈렸습니다. 가루가 된 뼈는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살아있던 흔적은 지워졌고 죽은 자들의 마지막 존엄마저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조선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의 진노는 생과 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영혼마저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람들은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죽음조차 안식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단순히 법전에 적힌 형벌을 집행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새로운 형벌을 창작해낸 자였습니다. 경국대전은 이미 의미를 잃었고 이제 조선은 당신이 상상해낸 잔혹한 형벌의 실험장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을 관통하는 천장, 달군 쇠붙이로 살을 지지는 낙신, 사람의 가슴을 도려내는 착흉, 뼈를 발라내는 과골, 마디마디 잘라내는 촌참, 그리고 배를 가르는 고복. 이들은 모두 실록에 기록된 형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당신이 형벌을 단순히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통 자체를 발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원수라 지목된 후궁들과 궁인들을 벌할 때 당신은 차마 인간이라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들을 젓갈로 만들어버려라. 젓갈. 백성들의 밥상 위에 오르던 음식이 당신의 입에서 사람을 처벌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토막내고 으깨고 소금에 절이는 듯한 고통을 상상하며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기록은 그 장면을 잔혹하게 남겼습니다. 기생들은 서로를 때려야 했고 눈치채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울부짖음과 피범벅 속에서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모친 같은 여인을 손으로 내리쳐야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은 이제 법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그는 고통을 즐기는 자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손바닥을 감추고 가슴을 움켜쥐며 혹여 자신도 언젠가 젓갈이 될지 모른다 두려워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고통의 형벌로 변했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실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형벌은 더 이상 죄를 다스리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해소하고 권력을 과시하며 백성들을 끝없이 굴복시키는 장치였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잔혹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단순한 곤장이나 참수 따위는 이미 당신의 분노를 해소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능지처사, 살갗을 조금씩 도려내어 천천히 죽이는 극형이었습니다. 원래 능지처사는 국가적 반역죄와 같은 최악의 죄에만 쓰이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달랐습니다. 당신은 이 끔찍한 형벌을 너무도 쉽게 꺼내들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린 죄 혹은 사소한 반발조차 능지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종의 유모였던 어린이의 남편 강선이 그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처음 그는 곤장 100대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당신은 그 형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의 형벌을 능지처사로 올려라. 그 순간 강선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곤장으로 끝났을 목숨은 천천히 살이 도려지고 뼈가 드러나는 극한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들으며 몸서리쳤습니다. 왕의 기분 하나에 고통의 시간까지 달라지는구나. 능지처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극장이었습니다. 죄수의 비명은 오래도록 이어졌고 그 광경을 지켜본 이들의 정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죽음조차 빠른 안식이 되지 못하고 고통이 천천히 늘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공포 속에 굴복했습니다. 당신은 능지처사를 권력의 과시로 사용했습니다. 신하들은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는 순간 자신이 다음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백성들 또한 소문을 통해 능지처사의 끔찍한 장면을 전해 들으며 당신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형벌이 점차 일상화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래 나라를 뒤흔드는 중주에만 쓰이던 능지처사가 이제는 당신의 분노를 달래는 수단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참수면 다행이다. 곤장으로 끝나면 차라리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조선의 백성들은 이제는 고통의 방식까지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곧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형벌은 왕의 심장에서 태어나고 능지처사로 완성된다. 당신의 분노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칼날은 백성들의 삶과 재산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된 당신은 점점 더 호화로운 생활을 원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궁중 연회, 끊임없는 사냥, 끝없이 이어지는 기생과의 향락.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은 결국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졌습니다. 조선의 세금 제도는 땅을 가진 자가 곡식으로 세금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반과 대지주가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원칙을 뒤집었습니다. 양반들의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대신 힘없는 백성들의 곡식을 짜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곡식을 더 거둬라. 당신의 한마디에 수많은 집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 당신이 즐겼던 사냥은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수도 한양 근처에서 대규모 사냥터를 만들겠다며 민가를 허물고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유랑민이 되었고 울부짖으며 흩어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우리의 집이 무너져야 하는가? 그러나 그 목소리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조차 왕의 명령 앞에 침묵했고 감히 반대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 다른 사치, 삼천궁과 같은 화려한 건축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여인을 끌어들이고 연회를 벌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의 곡식과 노동력은 끝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농부들이 흘린 땀방울은 왕의 술잔으로 바뀌었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궁궐의 음악소리에 묻혔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상소문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마저 막아버렸습니다. 한글은 쓰지 마라. 오직 한문만을 사용하라. 글을 아는 양반들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백성들의 언어는 입을 막힌 채 사라졌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빼앗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은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 그는 백성을 젓갈로 만들고 곡식으로 술잔을 채우며 우리의 피를 사치로 바꿔버린다. 당신의 시대는 더 이상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왕국, 권력을 쥔 자의 욕망만이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조선의 민생은 파괴되었고 가난은 깊어졌으며 백성들은 굶주림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들의 고혈이 빠져나갈수록 당신의 연회는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고 결국 당신의 왕좌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법도, 인간의 생명, 백성들의 곡식,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까지 모두 당신의 손아귀에 있었고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권력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분노와 탐욕은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506년 9월 반정의 칼날이 다가왔습니다. 중종 반정이라 불린 이 사건은 결국 당신의 권력을 끝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은밀히 모의했고 왕좌를 되찾기 위한 계획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라면 단 한마디 고함으로도 반람을 진압했을 당신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연산군이여, 더 이상 조선의 왕이 될 수 없다. 당신은 소식을 듣는 순간 이가 부딪히며 몸이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이들의 피를 보았던 당신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그 잔혹함을 이어갈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왕이 반정군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자 이가 떨리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일을 공포로 몰아넣던 왕이 이제는 자신이 두려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한때는 죽은 자를 다시 죽이고 뼈를 갈아 바람에 날리고 산자의 고통을 창작하던 존재였으나 결국 당신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권좌에서 끌려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폭군의 끝은 이렇다.
당신은 끝내 다시 왕좌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강등되어 유배지로 끌려간 당신의 삶은 사치와 권력으로 가득 찼던 과거와는 달리 초라했습니다. 술잔도 기생도 연회도 없는 자리에서 당신은 홀로 자신의 분노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혼은 바람에 흩어졌고 산 자들의 고통은 세대에 걸쳐 기억되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은 법과 질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피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신의 몰락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겪어야 했던 깊은 상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분노가 법이 된 시대를 똑똑히 기억했고 그 기억은 이후의 조선에 두려운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연산군,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폭군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남았고 그 이름은 시대를 넘어 폐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왕좌에 올랐으나 끝내 왕으로 죽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칼날은 스스로를 향했고 당신의 시대는 그렇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연산군만큼이나 잔혹한 시대의 또 다른 인물, 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비극의 주인공을 만나보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